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소양학과 신무영입니다. 먼저 이 과학난제 도전 지원단 관계자 여러분과 단장님께 이렇게 좋은 그 발표 공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뉴로몰픽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주제입니다. 순서는 처음으로 먼저 우리가 연력학에서 생각하는 가역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가역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순환계 물질, 그 다음에 이상적인 가역 기관을 한번 찾아보고 그 순환계 물질을 정의한 그 물질을 바탕으로 가역 물질은 아니지만 아주 가역에 가까운 중가역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역 엔진을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전체 에너지는 우리가 열과 일로 디파인을 하게 되고 총량을 일정하다는 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 볼츠만이 정의한 엔트로피의 식을 보면 크게 하나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력학을 디파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파라미터는 온도와 압력 그리고 농도 세 가지 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구배에 따라서 또는 농도 구배에 따라서 압력 구배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게 이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른다는 개념은 확산의 개념인데, 이 확산이 어나이스트로픽하게 되면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총량이 0이 아닌, 그래서 총량이 보존되지 않는 1법칙하고 반대되는 법칙이 바로 이 법칙이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엔트로피의 총량이 보존이 되는 경우 바로 평형인데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역 과정, 상당히 이상적인 가역 과정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엔진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 다른 곳에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사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작년 말과 올해의 이 변화를 보면 상당히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요인이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러한 가역적인 이상적인 엔진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단 여러 곳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옆나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열기관이라는 요소인데요. 보시면 열기관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고온의 온도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고온의 온도를 이용해서 매우 높은 온도의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높은 온도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이제 그 높은 온도는 다시 낮은 온도의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돌리게 된 터빈은 이제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높은 온도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더욱더 내기 위해서는 이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앞장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러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열기관에서 저희가 정의하는 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온도와 부피의 변화에 따른 일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로 대변되는 것은 사실은 이 온도와 부피 변화뿐만 아니고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차지와 볼티지의 값을 곱한 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페이스 텐션과 면적, 그럼 계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관을 설명할 때는 대표적으로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역적인 것과 비가역적인 것을 좀 디파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열기관에서 가역과 비가역을 얘기할 때 압력의 정의는 외부의 압력을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개가 있고 개를 둘러싼 서라운딩이 존재하게 될 때 이 개가 볼륨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스가 크냐 작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계속 같으면서 부피를 팽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그 과정을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 매 순간 평형을 유지하면서 볼륨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주 미세한 변화의 압력 차이가 볼륨 팽창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PV 커브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게 반대대로 이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상태,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압력을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 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손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역과 비가역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 손실되는 일의 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로스트 워크라고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일리버서블리티의 어떤 메저가 되는, 척도가 되는 하나의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역과 비가역 공정을 다시 앞에 말씀드렸던 열기관에 다시 대입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큰 높은 온도의 소스가 있고, 이 높은 온도가 어떠한 그 엔진을 지나면서 낮은 온도로 내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에너지가 일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열기관의 형태인데요. 이게 만약에 가역적인 열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 보시는 효율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워크 리버서블이라는 의미는 기관이 할 수 있는 맥시멈 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의 손실이 없는,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그런 과정을 나타나게 되고요. 이 온도텀을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효율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우리가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낮은 템퍼레처, 그러니까 로우 템퍼레처의 영역을 제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켈빈, 앱솔루트 템퍼레처를 만든다는 것은 연력학 3법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을 3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0켈빈에서는 소재 관점에서는 모든 크리스탈이 퍼펙트하는 관점이고요. 바이브레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우리가 절대값,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정의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엔탈피는 상대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소재적인 관점에서는 상압 상온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0으로 놓고 있지만, 엔트로피는 0켈빈에서 0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솔루트 지로 템퍼레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 근본적으로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온도를 이 분모텀과 분자텀에 있는 하이 템퍼레처 온도를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을 높일 수는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온도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니까 다시 오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역적인 열 기관에서도조차 이렇게 열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똑같다라면 엔트로피 델 S가 0이 되니까 평형 상태이니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기관에서는 다시 말하면 열을 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 가역적 기관이 비가역적 열기관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일이 로스트 워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버설 워크 텀이 다시 이 액추얼 워크와 로스트 워크 텀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열 손실이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비가역적인 열 엔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효율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효율을 떨어지니까 더욱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화석 연료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에너지 좌표, 에너지 코디네이션으로 표시를 해보면 비가역적인 과정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는 부분과 같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에너지 손실이 있는 반면, 비가역적인 과정에서는 손실이 없지만 단 전제는 열을 일로 바꾸면은 엔트로피 증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 변환 기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 기관이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가역적인 열기관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로스트 워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일로 바꿀 수 있는 엔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를 전기, 즉 일로 바꾸는 그 수력 발전 같은 시스템이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전기 에너지를 일로 바꾸거나 혹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일을 열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효율 100%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 손실이 있다, 가역적인 반응에서도 열 손실이 있다는 개념은 열을 일로 바꾸는 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후보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태양광 전지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 전지는 그 태양광에서 오는 우리가 HV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PN 정전에서 차지를 세퍼레이션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수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면적에 상당히 많은 실리콘의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원재료에서부터 콕 리더션을 하기 위해서 메탈 그레이드의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고온 열 처리된 실리콘을 다시 여러 가지 산화 형태로 되어 있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수 분위기, 특히 수소 같은 개수 분위기를 이용해서 리덕션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 폴리크리스탈 결정이 다결정 상태에 있는 원결정을 세마이컨덕팅 그레이드로 만들 고순도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열 처리를 통해서 그레인 사이즈를 높이는 그런 또 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가 대략 한 1000도 또는 1000도 이상 되는 상당히 많은 온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고온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료 소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면적의 어떤 실리콘 태양광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에너지 소스들을 현재까지 연구 트렌드를 보면 항상 이 경제성 분석과 상용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능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솔라 패널, 그 다음에 이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연료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관점에서도 항상 우리가 Y축에 놓는 것은 가격당 와트당 그러니까 파워당 얼마만큼의 가격이 원가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항상 경제성 분석과 그 다음에 성능 두 가지 지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것은 바로 이 클린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 경제성과 효율뿐만 아니고 그 자체로도 청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순환계 물질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자연에 존재하는 순환계 물질은 H2O 물입니다. 그래서 기상의 H2O, 리퀴드 상태 이 두 가지의 형태의 H2O 몰리큘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이 순환계 물질을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그 수동 장치라는 개념을 먼저 디파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치라는 개념은 외부의 전력 공급이 없이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는 장치를 수동 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막에서 이게 그 마프라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이라는 그 이노르게닉 물질입니다. 이 사막에서 물을 포집하기 위해서 이 마프라는 물질이 상당히 다공성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그 기상, 그러니까 베이퍼 페이즈 H2O를 포집을 하고 낮에는 태양 열을 이용해서 열을 받으면 포집된 그 피지소프션된 H2O 몰리큘이 MOF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컨덴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부분에 닿게 되면 다시 리퀴드파이 되는, 그래서 액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을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발열 관형, 엑소스로믹 리액션을 가지기 때문에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되고요. 상온에서는 또 하나는 이 에코쿨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에코쿨러는 외부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좁게 끝에 간을 좁게 만들면 압력이 높아지고 다시 릴리즈가 될 때 압력이 다시 작아지기 때문에 그 이용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단열 줄 탐슨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열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키네틱을 올려서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서 열이 미쳐 입출입이 없게끔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외부 온도가 25도다. 그러면 24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대략 한 4 atm 정도로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애퍼레터스로는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 장치라는 개념은 보시다시피 외부의 공급이 없이 순환계 물질을 이용해서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는 꼭 전기 에너지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소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경제성뿐만 아니고 성능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인풋 단계에서부터 순환계 물질을 이용한 수동 장치의 베이스를 두고 만약에 그 에너지 아웃풋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역 엔진을 만들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깨끗한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역적 엔진 상태를 만들게 되면 드라이빙 포스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소한 차이, 거의 평형을 이루면서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로 보이시는 요 하나의 면적은 작고요. 그래서 따라서 아웃풋은 작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매 순간 평형을 이루면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키네틱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 키네틱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웃풋을 저지하는 레지스턴스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을 여러 개로 대면적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술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역적 장치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데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가장 대표적인 그 이상적인 가역 장치는 아니지만 이상에 가까운 아이디얼에 가까운 가역 엔진은 생물체에 존재하고 있는 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런은 우리 사람의 눈에 브레인에는 대략 한 86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서로 뉴런끼리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그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는 저전력 소모가 가능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일종의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분야는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이지만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에너지 그 뉴로몰픽 컴퓨팅 프로세스에서도 많이 미믹을 하려고 노력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런은 어떻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느냐면 일종의 양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셀을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양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양이온이 반대편 사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양이온만 넘어가고 음이온은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포의 적절한 사이즈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이온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멤브레인 안에서 외벽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조가 이 수계 기반 솔루션 상태에서도 구조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이온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 사이드는 렐러티브하게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되고요. 양이온이 많이 들어간 어큐뮬레이션 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차가 생기게 되고 브레인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액션을 보기 위해서 액션 포텐셜이라는 전이차를 측정을 하면서 이 브레인의 펑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양이온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H2O 몰리큘이 많이 붙어 있는 하이드레이션 된 상태에서 넘어갈 때
이 물 분자들이 다시 디태치 되는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첫 번째로는 일반 솔루션 상태보다 이 채널 안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무게가 매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셀렉티비티와 동시에 그 다음에 디퓨전 벨로시티가 상당히 좋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비가역 장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키네틱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열기관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드라이빙 포스에 비해서 농도차를 이용한 엔진은 상당히 드라이빙 포스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빙 포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계 물질, 물 베이스의 물질에서 소듐, 포타슘, 칼슘 등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 아키텍처, 그 다음에 열을 일로 바꾸는 시스템이 아닌 이 화학 물질, 화학 에너지를 일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컨버전 이피션시에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뉴런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된 이상에 가까운 가역 발전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수계, 그러니까 이 물 베이스된 솔루션 상태에서 구조가 왜 안정한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그 2D 물질, 반데르발스 본딩을 갖고 있는 물질을 솔루션 상에 담그게 되면요, 반데르발스 레이어 간의 반데르발스 본딩 에너지보다 물 분자와 네거티브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어 간의 수소 결합의 본딩이 훨씬 더 세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놔뒀을 때는 물 분자가 레이어 사이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모든 레이어들이 이렇게 Y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뉴런 시스템은 이런 포호 구조를 가지면서도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희한하게도 이 글루타민, 그 다음에 라이신, 알라민이라는 요 세 개의 분자들의 형태의 펑셔널 그룹들이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과 그 다음에 아스파틱 엑시드가 갖고 있는 네거티브 차지,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 본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부 다 2차 결합의 형태로 구조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본딩보다 강한 이 본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솔루션 베이스에서도 상당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뉴런 시스템처럼 우리가 순환계 물질, 그러니까 물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서 가역은 아니지만 가역에 가까운 이상적인 가역 시스템, 준 가역, 여기서 호자의 리버서블 엔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준 가역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떤 2차원 적층 구조 소재를 통해서 뉴런을 모방할 수 있는 컨셉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파이트처럼 적층된 구조를 보시면 그래파이트를 산화된 형태의 물질인데 반데르발스 본딩의 이 레이어 간의 디스턴스는 대략 3옹스트롱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호 사이즈의 그 크기는 대략 한 4에서 5옹스트롱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게 케타이온 사이즈보다는 양이온보다는 조금 크고 음이온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도 양이온만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그 이유를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이오닉 본딩과 코밸런트 본딩을 주기율표를 쫙 펼쳐놓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작은 그러니까 그 크기가 가장 큰 것들의 조합으로 본딩을 보면 이온 결합과 코밸런트 결합은 거의 다 3옹스트롱 미만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2차 결합만 이 뉴런 포호 사이즈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파이트를 산화된 형태의 그래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표면에서 네거티브 차지를 우리가 펑셔널 그룹, 예를 들면 하이드로옥실 같은 그룹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뉴런 시스템처럼 외벽에 네거티브를 차지게 되니까 양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구조 스테빌리티, 즉 물 안에 들어왔을 때 레이어 간의 반데르발스 본딩이 수소 결합보다 약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구조체를 우리가 완성하게 되면 이 발전 시스템의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 하나의 그 적층된 그 산화 그라핀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고농도의 소듐 클라이드, 그 소금물입니다. 소금물과
다른 쪽에는 농도가 작은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제 농도 구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 구배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케미컬 포텐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음이온과 양이온이 모두 확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그 뉴런처럼 그 포어 사이즈가 상당히 그 작고 양이온보다는 작고 음이온보다는 큰 포어 사이즈를 갖고 있고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 수계 기반에서도 구조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재료가 있으면 양이온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물만 딱 떨어뜨리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저희가 그 이 배터리 형태 이 소재를 우리가 배터리라고 이제 에너지 발생하는 배터리라고 파워 인풋이라고 본다면 서킷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 오픈 서킷 볼티지가 0.3볼트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에 가까운 것인데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이게 100시간 이상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 시간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고 여기에 실제로 아무런 저항체로 달고 있지는 않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저항을 달면서 우리가 배터리의 차징 디스차징 그 사이클릭 테스트를 할 때처럼 전류를 뽑아내면서 볼티지를 측정을 해보면 약간의 오버 포텐셜, 즉 아까 0.3볼트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인데 그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의 인터널 레지스턴스에 의한 오버 포텐셜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당히 디스차징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온 셀렉티비티를 저희가 개선해 보면 대략 한 90% 이상, 이피션시는 4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역전기 추석법 비슷한 원리인데요. 역전기 추석법이 상용화가 가능한 기준점이 5와트 퍼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에 근접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차를 앞서 그 비가역에 가까운 농도차 구배를 그러니까 농도차 드라이빙 포스를 훨씬 더 작게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그레디언트를 농도차를 작게 주면 이제 효율은 41%에서 대략 46%까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웃풋은 더 작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웃풋을 올리려고 농도를 더 높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 기관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온을 내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순환계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셀이 이 하나의 셀을 16개 스택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고농도의 소금을 떨어뜨리고 다른 쪽에는 저농도의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 수동 장치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어떤 원하는 전기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외부의 에너지 공급을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9개 LED를 여기 AA 배터리를 연결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16개 셀을 스태킹해서 보는 관점을 보면 이 셀이 훨씬 더 발광이 잘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적으로도 사실은 심필런 타임이기 때문에 부피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전기화학 반응이 있는 기존의 배터리와 반응해서 전기화학 반응이 없는 우리가 수동 장치, 순환계 물질을 이용한 수동 장치를 이용해서 가역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면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수를 이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확장한다면 이론적으로 저희가 문헌에서 찾은 이론적인 에너지의 파워 값은 대략 21,000 테라와트 아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양은 지구 전체가 사용하는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비슷하고 그다음에 원자로가 이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전기량의 6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해수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관점에서 세 가지 조건, 포어 사이즈, 적절한 차지의 컨트롤, 그다음에 어떤 스트럭처의 스테빌리티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가역적인 엔진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순환계 기반 패시브 장치의 인풋 시작에서부터 오염원이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 광물에서 그러니까 쿼터너리, 그러니까 4원계 천연 광물에서 이렇게 프리스탠딩 타입의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물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빙 포스가 상당히 작은 가역 장치이기 때문에 이 효율, 그러니까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레지스턴스를 줄 수 있는 방안, 대면적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소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략 그 1,800여 종의 레이어 층상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광물의 소재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이거를 좀 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과학 연구자뿐만 아니고 소재, 그다음에 화공, 그다음에 이온의 흐름에 대한 유체 역학의 기본적인 해석이 필요한 기계공학, 전자공학의 모든 연구자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주 이온 레벨에서의 신경세포를 모사한 아키텍처를부터 시작을 해서 킬로와트급의 중형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희 핵심은 순환계 물질 기반 수동 장치를 만들어서 준가역 엔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